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7월 고등학교 3학년 학력평가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벌써 3월, 4월, 6월, 7월 네 번째 우리가 해설 강의를 찍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국 단위 시험을 네 번째 치렀다는 얘기고요. 네. 마스크 쓰고 시험 보고 막 이러는 게 힘들었을 텐데 하루 종일 어쨌든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침부터 굉장히 힘들었죠. 저는 해설 강의하는 날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문제 풀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은 또 학교에서 수업도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거 다 하고 여러분 아마 3교시 시험 볼 쯤에 이제 우리 와서 해설 강의 찍는 거거든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후룩 풀어보고 와서 막 와가지고 네. 그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딱 틀어보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EBS가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힘들었던 오늘 하루 자기 스스로에게 고생 많았다. 그래 오늘은 좀 푹 좀 하루 좀 쉬자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한데 바로 또 지금 들어와서 이거 총평을 확인하고 있는 당신 너무 부지런하고 좋다, 훌륭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험 어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요. 네, 아무래도 선택 과목은 난이도가 아무래도 조금 평이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변별력을 공통 영역에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독서가 많이 이제 여러분 어려웠을 겁니다. 가뜩이나 이제 지문 길이가 또 길었거든요. 그에 따라 힘든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독서 지문이 길고 정보 양이 많고 그럼 복잡하게 되고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문학도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개 있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순서를 우리 강의의 순서대로 독서 먼저, 그 다음 문학, 그 다음에 화작, 언매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는 정보를 한번 캐보도록 할까요? 네. 독서의 경향부터 말씀드릴게요. 독서 정말 매 시험마다 여러분을 이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매 시험 때마다 그 많은 양의 정보 이해해서 문제 푸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매 시험을 치르면서 이 독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런 필요한 능력을 길러 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3월과 그리고 수능을 보는 11월에 여러분의 독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반드시 달라야 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번 시험에 이 독서 지문, 그 다음에 문제, 지문 많고 문제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3월과 11월에 나의 그런 독서의 독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분명 다르다. 그렇죠? 자, 세부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의 독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고 능력이라고 한다면 추론적 사고 능력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추론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문항의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추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추론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수능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이런 추론적 사고 능력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약점 공략 특강으로 이 추론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독서의 어려운 지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또 잘 기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제 또 살펴볼 것은 지문의 사례와 선택지의 대응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 시험을 보면서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면서 약간 멍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선택지의 정합성 여부가 잘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선택지인 경우에 지문에 있는 사례를 활용하여 그 선택지의 내용 요소를 지문에 있는 사례의 내용 요소와 대응시키면요 그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항이 그랬느냐 그걸 좀 짚어 줄게요.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그 경제 지문에서 20번 문제의 4번 선택지 그랬어요. 4번 선택지에 거기 상대국, 그 상대국을
특정 사례의 그 국가랑 대응시켰으면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틀린 23번 문제의 4번, 5번 선택지 또한 지문의 사례와 그 선택지의 내용 요소를 대응시켰을 때 그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조금 더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점 유념해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각각의 선택지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 사고 방법을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또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문항들 짚어보면 첫 번째 기술 세트에서 12번 문제는 추론을 통해서 결과값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과 관련해서 이제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때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적용하여 추론을 해야 했는데 이런 추론은 평가원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12번 꼭 주목해야 할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세트 정말 여러분 힘들었을 텐데 21번, 22번, 23번 문제 다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문항의 특징은 다 역시 추론적인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는데 경제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그래프를 읽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래프를 읽는 능력 또한 여러분이 잘 익혀야 할 텐데 지문에서부터 이 문제 보기까지 그래프를 어떻게 대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꼭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독서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요 함께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문학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당황하셨죠?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건데 그런 말 아세요? 당황하셨을 겁니다. 왜? 문학이요 전체적으로 낯선 작품이 너무 많았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품들로만 전부 출제가 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낯선 작품들이 나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수능에서 경험할 풍경은 아닙니다. 왜? 수능에서는 분명히 EBS 연계교재에서 연계 출제된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덤벼들 지문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번 학평은 전부 낯선 작품으로 정말 다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어차피 연습이니까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백신 주사 맞았다 생각하세요. 왜? 수능에서도 낯선 작품이 나올 건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작품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좋은 연습할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시험에서 매번 모든 모의고사 국어 문제, 문학 문제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만 이제 전형화된 이런 수능 스타일의 문학 문제들에서는요 전통적인 함정들이 존재해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 전통적인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각 세트마다 보기를 달고 있는, 그래가지고 3점을 주로 물고 있는 문제, 그래 그 세트의 대표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들을 꽤 많이 어려워합니다. 대체로 그런 문제에서 선지의 면밀한 판단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어려워하죠. 또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고전 소설에서 내용 이해, 줄거리 파악 제대로 안 되죠. 전통적인 함정이에요. 현대 소설에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주 쉽게 선지들 구성한 힘 뺀 문제가 아니라면 전통적으로 그런 거 어려워해요. 그리고 현대시는 현대시대로, 고전시가는 고전시가대로 시구의 의미, 시어의 기능에 관한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통적 함정, 내가 잘 이번 시험에서 헤쳐나갔는지를 살펴보시고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그걸 못했다면 모든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 객관적으로 전통적인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여태까지 나의 수험 이력으로 보건데 나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함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좋은 어떤 복습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제 한 4개쯤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4번, 5번, 17번, 26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4번이나 17번 같은 문제가 바로 보기를 달고 있어서 작품들을 엮어서 감상할 때의 어떤 키워드랄까요? 이런 것들, 그런 보기를 구성한
그 세트의 대표 문항 3점짜리 문항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그 흔히 취약함을 드러내죠. 그런 문제 잘 눈여겨봐야 되겠고 보기 안의 요소가 선지에 어떻게 연결고리로 작용해서 지문과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의 TF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5번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어요. 고전소설에서 줄거리 판단, 파악, 이해 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상황 파악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면 사실 이번 시험에서도 5번 문제에서 꽤 매력적인 오답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3번 선지 같은 거 있죠. 5번 문제 3번 선지 같은 거 딱 등장을 해버리면 거기에 낚이는 수가 막 생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 파악하고 줄거리 이해하는 게 고전소설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26번 문제는요. 현대소설에서 인물의 심리, 태도, 상황에 따른 거거든요.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에서 전통적인 함정, 객관적으로 전통적인 함정도 있고 내가 스스로 취약함을 느끼는 전통적인 함정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복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화법과 작문 이어가 볼까요? 자, 화법과 작문은 늘 그렇죠, 뭐. 쉬워요. 근데 자칫 요령을 발휘하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함정이야,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해결 전략. 뭐 늘 그렇습니다만 화작은 진짜 요령 있게 최대한 지문을 읽을 시간을 절약하면서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만으로도 어느 정도 선지들 몇 개는 쳐내고 필요한 부분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화작은 잘못하면 개미지옥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각 문제 전형적인 유형마다 해결 전략을 내가 잘 숙지하고 필요할 때 그 카드들이 막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내가 활용 잘 하고 있는가 점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것들이 자동화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음번 시험 9월 모평인데요. 그때는 진짜 더군다나 평가원 시험이기도 하고 내가 이 화작 파트에서 내가 진짜 시간 확 단축해가지고 공통 문항들 문학과 또 특히나 독서에다가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발판을 내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꼭 이를 악물고 이번 여름에 반드시 정복하실 것을 권합니다. 43번, 44번 정도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을 수 있겠어요. 43번에서 1번 선지가 정답지인데 그거 이제 제가 해설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냥 덤벙대다가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의 종류 막대 그래프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잘못하면 낚이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작에서 난도를 높인다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거 우리가 절대 실수하지 말고 꼭 반드시 마치고 수능에서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4번도요. 사실 꽤 매력적인 오진술로 정답지를 4번을 삼았거든요. 그거 대충 생각하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해결 전략은 자동화돼서 숙지가 돼가지고 필요할 때 막 꺼내 쓸 수 있되 덤벙대는 판단은 하지 말자. 이게 이번 화작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주요한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일부러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풀어보는 기회를 가지실 것을 제가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 이어지는 언어와 매체 김철원 선생님 바통 받아주세요. 네, 바통을 이어받아서 언어와 매체의 출제 경향 말씀드릴게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과 이 난이도를 차이를 크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난이도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어에 대한 공부를 또 소홀히 하면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또 깊이 있는 분석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 여러분이 또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와 관련해서는요. 정교한 판단, 정형화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언어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37번 같은 문항은
사례에 대해서 음운 변동, 양상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교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틀렸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문항을 포장하는 그런 디자인 자체를 조금 새롭게만 하면 낯설게 느껴지고, 그런 경우에 이런 정교한 판단력이 없다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매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정형화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예비 시행에 매체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 6월, 7월 이렇게 시험을 치르면서 매체 문제들을 자꾸 이제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뭔가 출제 요소, 묻는 지점에서만 묻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야 되고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매체의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그런 출제 요소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읽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시간을 버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주목할 문제 37번, 45번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번 문제는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세세한 그런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향은 앞으로 수능에서도 당연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체의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체의 수용, 그 다음에 매체의 생산인데, 생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화법 장문에서, 특히 이제 장문 문제에서 글을 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 자체가 낯설진 않아서 여러분이 이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체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조금은 아직은 낯선 측면이 있어요. 특히 보기의 자료를 여러분에게 생소한 내용으로 가져다가 매체를 수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그 보기 자체가 잘 안 읽혀서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매체의 수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해당 유형의 문항을 잘 주목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요, 어떤 보기 자료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45번에 보기 좀 주목하고요. 그와 관련하여 선택지 서술 어떻게 됐는지도 여러분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번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흙내음 빗소리 아름다운 여름날. 여기서 여름날. 많이 봤죠? 여름날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오늘 필적 확인란에다 썼던 그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지칠 때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날 아마 여러분 하루하루 그런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루하루가 힘들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들 때 지금 안 그래도 말이에요. 매년 예전에도 이때가 제일 학생들 지칠 때 아닙니까, 그죠? 7월에 네. 여름에 체력도 떨어지고요, 막 힘들고 졸립고 피곤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느라고 정말 다 힘들게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오늘 하루 종일 필적 확인란에 써놓았던 흙내음, 빗소리, 아름다운 여름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비 피해가 있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여름날 시원한 빗소리 같은 거 생각하고 그때 느껴지는 흙내음 생각하면요, 좀 잠깐이나마 이 여름을 거뜬히 이겨낼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노력했던 그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날들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의 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올해 이 여름날은 여러분에게 잘 기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름다운 여름날이 되겠죠. 아름다운 여름날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함께 이 더운 여름을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겨내고 아름다운 여름날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들은요, 늘 그렇듯이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정오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길러야 할 내공들을 전수하는 그런 알찬 시간으로 1부부터 6부까지를 꼭꼭 눌러 담아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랑민 선생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여름날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이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약점 공략 특강, 그 다음에
초합직 특강인가요? 네네. 네, 그런 여러 강의를 또 알차게 준비를 할 거니까 함께 정말 여름날 제대로 아름답게 잘 만들어 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매번 그렇듯이 여러분한테 길을 전해드리는 느낌으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